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보면, 자, 단가 결정 방법은 얘는 전에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원칙은 개별법이다. 개별법이라는 건 우리가 사오는 것마다 사왔을 때의 금액을 일일이 파악하고 적어뒀다가 우리가 팔리면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라고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가장 이 방법이 이상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사용하는 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물량 흐름의 가정법에서 첫 번째가 선입 선출법이 있는데, 선입 선출법을 우리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 그래서 FIFO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선입 선출법은, 자, 전에 저와 같이 재고 자산 할 때에 그 사온 것 금액 적어서 숫자 가지고 계산한 적 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교재에 장점이 실제 원가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가도 똑같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대응되는 원가가, 그죠? 우리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 하락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실제 원가 흐름하고 물량 흐름이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최근에 산 건 내 기말 재고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가 현행 원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체계적으로 뭐 객관적이다 이런 표현은 좀 모호한 표현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 번째에. 근데 이익 조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나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자, 단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단점은 일단 첫 번째가 우리 2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에 과거에 옛날에 산 게 팔렸다고 보는 거죠. 먼저 들어왔던 게. 그렇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아예 위배된다라고 표현한 게, 자, 기초가 있었는데 올해 처음 팔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산 게 팔렸다고 하겠죠. 처음 팔았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가 않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과거 옛날 거가 더 싸게 샀던 거잖아요. 그럼 싸게 샀던 게 팔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익이 또 높이 과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의선출법의 단점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익이 과대하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 물건이 먼저 팔렸다고 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선입선출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다음은 우리 평균법을 볼 건데, 자, 평균법은 우리가 표현할 때 가중평균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가중자를 생략해서 그냥 평균법이라고 하면 가중평균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중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이 있고,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려고 하면 우리는 장부에 계속 얼마에 사왔다고 적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장부에 기록해서 우리가 팔리기 시점까지의 평균 단가로 그 단가의 재고자산이 팔렸다고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것도 이론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우리 교재 제일 아래에 보시면 53페이지 아래에 이동평균법이 그래서 계속단가기록법이라고 가로에 적혀 있죠. 이게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총평균법 적혀 있죠. 이 총평균법이 가로에 적혀 있는 게 기말단가기록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실질재고조사법 기말에 한 방에 계산해 가지고 전체 평균으로 몇 개가 팔렸다, 몇 개가 남아있다. 근데 기말에 총 몇 개 샀는데 사는데 들어간 전체 금액이 얼마니까 평균 단가 한 개당 얼마다. 우리 전에 그런 식으로 계산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총평균법인 경우는 얘가 이익 조작이 가장 낮은 방법이에요. 총평균법이. 왜냐면 언제 사왔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1년 동안 사온 거 한 방에 평균 내버리니까 이익 조작이다 이런 생각할 확률이 제일 낮죠. 뭐 언제 사왔다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1년 동안 사왔던 거 전체 평균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도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 자, 이 두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질문하는 거 없으니까 사이는 안 보셔도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는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후익선출법은 우리 마지막에 들어온 게 라스트인 먼저 나간다, 퍼스트 아웃으로 해서 이제 우리 리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후입선출법의 장점은 선입선출법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건 팔았을 때에 제일 최근에 사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수입 비용 대응이 가장 최근 게 나가서 제일 대응이 적절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얘는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적혀 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산 게 재고자산이 비싸게 산 거죠. 비싸게 사면 이익이 작겠죠. 이익이 작으면 세금이 작게 나오겠죠. 결국은 다 팔 거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은 작게 나와서 나중에 싸게 산 거 팔리기 전까지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가 나오죠. 그걸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세금의 이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보단 당장 이익이 작게 계산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가 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하락하면 반대일 거니까. 자, 그럼 단점은 후익선출법은 최고의 단점이 기말 재고 자산이 옛날에 산 거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 번 기초는 오랫동안 기초가 될 수도 있겠죠. 계속 다 쓰기 전에 계속 사오면 그건 계속 영원한 기초가 될 거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 흐름하고 역행하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대응되는 원가는 계속 물가가 거꾸로 역으로 가니까 하락하는 효과로 해서 물량 흐름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자, 마지막에 뭐 물가가 상승하는데 재고자산 수량이 감소하면 이익을 과대 계산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사와야지 비싼 걸 쓸 건데 우리가 안 사왔어요. 그럼 대응되는 원가는 점점 옛날에 싸게 산 걸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이익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은 우리가 그냥 봐도 이 두 방법은 정반대의 결과가 장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54페이지 중간에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상품 원가 크기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 단 기초 제공 수량보다 기말 재고 수량이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재고 자산을 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사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려는 전제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을 하는 전제 조건에서는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은 선익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로 클 수밖에 없고, 다음 매출 총이익 혹은 같은 표현으로 단기 순이익 혹은 또 같은 표현으로 이익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법인세 비용도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크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매출 원가는 반대로 이익하고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원가와 이익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일단 얘 둘이는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반대로 이 순서가 될 거고, 매출 총이익은 이 순서, 당연히 단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은 같은 방향이고, 이런 결과니까 그냥 정반대죠. 제가 막 열심히 썼는데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물가 상승이다, 물가 하락이다, 둘 중 한 개 짚어서 여러분들이 한쪽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좀 더 많이 나와요. 비중적으로. 그럼 물가 상승이고 글자는 선의총후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서, 선의총후 순서대로 해서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 건 대응 원가가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하면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의선출법이 제일 작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당연히 반비례니까 후의선출법이 크다. 이거 하나 기억해서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물가가 상승할 때에 이 후의선출법이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고, 이 선의선출법이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죠. 자, 안정성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보수주의.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보수주의는 회계 기준 안에서 수익은 낮게 보여주고 비용은 높이 보여줘서 이익은 낮게 표현하고 자산은 낮게 보여주고 부채는 높이 보여주는데 절대 회계 기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을 제일 낮게 보여주고 물가 상승에서 이익을 낮게 보여주고 비용을 높이 보여주는 회의선출법이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반대로 선의선출법이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가 하락한테는 당연히 반대겠죠. 당연히 반대로 얘네들이 안정성이 하락한다는 조건에서는 얘네들이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고 이 후입선출법이 안정성이 낮은 방법으로 그냥 정반대로 일어날 거니까 물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 네오박스 물가 상승 적혀있는 네오박스 아래에 그러므로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낮고 매출 총이익은 높고 단기 순이익은 높고 현금 유출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진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적혀 있죠. 여기에 안정성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시죠? 물가 상승할 때 선의선출법 쓰면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앞에 했던 건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이번에는 추정에 의한 방법의 매출 총이익률법과 오른쪽 55페이지에 소매재고법,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 매출가격 환원법이나 소매재고법이라는 건 우리 재고자산이 너무 종류나 뭔가가 많은 곳에서 쓰는 건데, 매출 총이익률법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는 곳 있죠. 문제 생긴 곳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언급은 잘 안 해요. 문제 생겼다는 건 불났거나 제외당했거나.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데 추정을 하는 건데 얼마치라고? 그럼 우리 니은에 적혀 있는 소매재고법 있죠. 이건 물건 종류가 제가 많은 곳에서 쓰는 거라 그랬죠. 얘는 우리 유통업에서 주로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가 어떤 방식인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구입을 해요. 구입한 게 우리 매출 원가, 이거 얘가 매입하는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100만 원치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전부 다 판매를 한다면 200만 원치라고 볼게요. 그러면 원가율이 몇 퍼센트죠? 원가율이 50%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얘 전부 다 팔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판매를 해요. 자, 판매를 예를 들어서 120만 원치 팔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잔존 판매 가능액은 60만 원이 되겠죠. 다 팔면 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팔면서 받은 돈이 120이라는 거예요. 산수를 못했네. 80이죠. 자, 산수 틀린 거예요. 그러면 8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80만 원치 팔 수 있는 게 있으면, 왜 이래 숫자도 하나 빠졌어. 자, 80만 원이면, 자, 방금 앞에 원가율이 얼마라 그랬죠? 50%죠. 그러면 원가율 50%니까
우리 기말 재고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가는 방식이 소매재고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도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갔을 때에 여러분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큰 데 가면 싸요. 큰 데 가면 같은 콜라를 마셔도 몇십 원이 쌀 거예요. 엄청 많이는 아니고 규모 차이 봐요. 얼마나 난다고. 근데 그 이유가 왜 차이가 나냐면 거기에도 자기들이 사온 금액에 원가율이나 이익률을 붙여놔요. 근데 규모가 큰 곳은 그 비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원가율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쪽이 그 계산 방식 원리로 가게 되면 콜라나 이런 것들도 그게 이익률이 똑같이 붙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싸게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가격이 제일 낮은 곳은 불량식품 제일 많이 파는 곳이에요. 그게 이익률이 높으니까. 자, 이건 계산하는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이런 시험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빼고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제가 방금 유통업에 한다는 거 기억해두라는 건 그 글자는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소매재고법 혹은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하면서 이건 유통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오면 정확한 지문으로 해서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거다라고 인지하고 있으셔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56페이지에 감모손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감모손실은 옛날에 제가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느낌이 조금 다르시게 이해가 또 좀 더 잘 가실 거예요. 자, 보면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단기 순매입액, 매출원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당연히 기초는 정기말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의 기초가 얼마 있다라고 나오겠죠.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우리가 이 재고자산을 살 때마다 장부에 우리가 적혀 있겠죠. 그럼 여기에 200만 원치 샀다라고 썼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 정보는 일반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여러분들이 쓰는 대로 해서 얘네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 입력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거 쓰는 게 지금 이 칸을 쓰는 거예요. 이 칸.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140만 원치 남아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컴퓨터가 그럼 160만 원치 팔렸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차변에 매출 원가 160만 원 대변에 이 재고자산 160만 원 이렇게 분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말에 지금 얘를 써준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이걸 왜 써줬었는지. 그래서 얘가 상품이었으면 그냥 순수하게 상품은 매입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되고 여기에 상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분개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결산할 때에 쓰는 거였는데 자, 그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건 우리 결산용이에요. 결산용. 자, 그럼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자, 우리의 실제 재고액과 실제 팔린 거의 금액을 봤더니, 자, 실제 재고액이 14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실제 1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얘 둘이가 차이가 난 게 200이 있죠. 이 차이 20만 원 있죠. 200이라 그랬는데 끄덕끄덕 하는 순간 저 맞는 줄 알았어요. 자, 20만 원 있죠. 자, 그럼 이 20만 원이 없어진 거죠. 이 20만 원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할 건데, 자, 이 감모 손실이라는 건 제가 이 앞에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에서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정상 감모 손실이냐 아니면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이 두 개를 먼저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말은 원가성이 있다라는 의미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는 건 우리는 지금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 감모 손실은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둘 다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으니까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자,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업 비용 계정 과목이 매출 원가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영업 외 비용이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이 20만 원 없어진 만큼 차변에 매출 원가 20만 원 대변에 재고 자산 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방금 이 앞에 제가 적었던 분개를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팔린 건 140이에요. 140. 그리고 실제로 기말에 있는 건 140만 원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감모 손실이든 상관없이 실제 재고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재고액을.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써야 돼요. 진짜 얼마만큼 있는지를 써야지. 다른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실제 재고액을 쓸 건데, 그럼 방금 이 앞에 제가 140만 원 있다라고 쓰면 매출 원가로 분개를 얼마 해줬죠? 160 해줬었죠. 기억나시나요? 방금 우리가 140이라고 쓰면 160만 원 분개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럼 이 20만 원을 포함해서 이 분개를 해줬네. 이 앞에 썼던 분개가 이거였잖아. 매출 원가에 160, 재고 자산에 160. 기억나시죠? 그럼 굳이 분개 안 하고 실제 있는 140만 원 쓰면 알아서 매출 원가로 분개를 해주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실제 재고액만 쓰면 알아서 처리가 돼요. 자, 이제 우리 계산할 때 지금 얘네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기말재고자산 금액 적혀 있는데 다음 중 우리 감모 손실이 얼마 있고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이야기하면, 정상 감모 손실이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실제 재고액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 재고액만 쓰면. 그럼 문제는 얘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는 분계가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20만원, 대변의 재고자산 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할 건데 지금 얘가 매출 원가고 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란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데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가성이 없으니까. 비정상 감모손실은. 그래도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우리는 무조건 실제 재고에 써야 돼요. 실제 있는 게 140만 원이니까. 저는 무조건 장부에는 실제 값을 쓰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무조건 실제 재고에 써요. 그럼 컴퓨터는 140만 원 쓰면 160만 원 분개해 줄 거라 그랬잖아.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직접 이제 얘를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얘를 수동 결산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 분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수동 결산을 하고 자동 결산 가야 되잖아. 그럼 재고자산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네 라고 하면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 금액만큼 12월 31일 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대변의 재고자산 상품이다 원재료다 라고 쓰면서 뭘 써야 되냐면 제가 대변에 재고자산이 왔는데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 아니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꼭 써줘라 그랬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주게 되면 내가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저분계를 하면 타계정으로 대체가 2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이 열면 이 분계를 해놓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초와 매입과 타계정으로 대체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40만 원이다라고 실제 재고액을 똑같이 당연히 써야 되니까 쓰면 컴퓨터는 300만 원 중에 다른 곳에 200만 원 썼고 남아있는 건 140만 원이니까 140만 원만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하면. 그럼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기 위해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이 분계를 꼭 수동 결산에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재고자산 문제 나왔을 때 결산에서 우리는 감모손실 이야기하는데 비정상 감모손실 나오면 꼭 이 분계를 해주시고 타계정으로 대체 저거 8번 안 하면 다 해놓고 마지막 골대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기억을 할게요. 자 대변에 매출이 아니고 대변에 상품이다 원재료다 제공품이다 제품이다 라고 내가 여러분이 직접 분계를 한다면 여러분이 매출 원가 분계할 일 없거든. 그럼 여러분이 직접 대면에 상품이다 원재료다 라고 쓰면 다 원가성이 없는 거예요. 기부했거나 잃어버렸거나 딴 데 써버렸거나 직원 줘버렸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틀려요. 거래처에줘도 타계정으로 대체 매출 원가 포함 안 시키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기중에 일어나는 것도 다 써야 나중에 가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줬어. 없어졌어. 재해당했어. 불타 없어졌어.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쓰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게 되면 우리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좀 그림이 좀 그려지죠. 전에는 아직 계산하는데 여기에 도대체 뭘 쓰면 뭘 어떻게 준다고 이런 느낌이다가 지금은 전표 추가해 보니까 저 금액 써야 된다. 그럼 우리 계산 목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어떤 감모 손실이든 간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계산 자료 입력에 쓰는 금액은 실제 재고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감모 손실이든 없어진 거잖아. 없어진 건 빼고 써야지. 항상 장부에는 실제 값을 쓰도록 우리가 맞춰가는 건데
가짜 금액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기는 항상 실제 재고액을 써줄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계산 해놓고 들어가야 되고, 정상 감모 손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저하고 같이 이제 뭐 평가 손실 좀 보고, 그리고 우리 책이 신기하게 오른쪽에 대손이 적혀 있죠. 저 수업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한 번씩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는 회계 1급 하고 왔으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회계 1급 수업 따로 하고 세무 2급 수업 따로 하면 대손부터 하고 재무자산을 해요. 순서 흐름이 좀 그래서. 근데 우리 금방 했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책 순서대로 보시도록 그냥 한 거니까. 내일은 우리 대손도 보고, 그리고 투자자산 보고 나면 이제 유형자산 들어가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는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두세 문제 해봐야 뭐 일반 전표에 나올 수도 있겠죠. 매매추 전표에 나올 수도 있겠죠. 결산에 나올 수도 있겠죠. 감가상각 해야지. 그리고 이론 문제 꼭 한 문제 나오고, 그러면 두세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8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의 세 문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내일도 중요시 보셔야 돼요. 자, 내일 오실 때는 우리 이제 세무 2급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 뭐 따로 뭐 필기하신 분은 그 회계 때 필기한 거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그때 썼던 거하고도 정리하면서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계속 추운 것 같으니까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